대선 투표가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6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시위 현장에 한 4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5살 딸을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운영 여성 전용 스파의 트랜스젠더 여성 입점 거부 관련 소송에서 연방 항소법원이 트랜스 여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인이 실형과 함께 $60만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6.3 대선 투표가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6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쯤 당선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낼 기회라며 이번 대선은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선 투표는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이후 개표가 시작됩니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 70에서 80%가 완료되는 내일 오전 10시에서 11시쯤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국 대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의 투표 참여율이 관건입니다. 한편 CNN은 이번 선거는 특히 중요하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경제 문화 강국인 한국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임시 지도자들이 계속 교체되며 수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하며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침체된 경제와 생활비 상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는 계엄령은 한국을 분열시켰다며 이번 대선은 한국을 안전하고 안정된 길로 되돌리고 분열을 치유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BBC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법적 분쟁과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 있다며 그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를 두고는 많은 이가 그의 정책이 아닌 이재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높은 사전투표율에 주목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한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펼쳐진 선거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새 대통령은 정치적 분열을 완화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며 미군 주둔 비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시위 현장에 한 4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며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을 표적 테러 공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친이스라엘 시위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행진 시위 도중 한 40대 남성이 자체 제작한 화염병을 시위 무리에게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로 밝혀진 45세 남성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은 2022년 8월 27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3년 2월 26일까지 미국 내 6개월간 체류가 허용됐지만 기한을 넘기자 망명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민국은 2023년 3월 29일 용의자 솔리만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했고 임시 노동허가증 역시 올 3월 만료된 상태로 솔리만은 약 2달 이상을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백악관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그에게 관광비자를 발급했고 이후에는 노동허가까지 내줬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인들을 해치는 이러한 자멸적 이민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솔리만은 2005년에도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수사국과 협력해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행진 시위에는 노년층이 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용의자 솔리만은 행진 시위대의 경로 중 한 지점에서 이들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투명 액체가 담긴 병 2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그는 수제 화염병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염병 공격으로 52세에서 88세에 이르는 남성 4명, 여성 4명 총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최소 1명 이상이 중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염병을 던진 솔리만 역시 공격 도중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끔찍한 화염병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며 그는 불법 체류자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국경을 왜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 이민을 차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 행위는 최대치의 형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을 향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전화회담을 통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연우 기자입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 도중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번 주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용 배터리, 첨단 기술 장비 등의 필수적인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비관세 조치 해제를 약속해놓고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되려 미국이 AI 칩 수출 통제 및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발표하는 등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풍력 터빈 및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재료로 사용됩니다. 양국은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높은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115%씩 낮췄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베센드 장관 역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인도, 유럽 등 세계 산업 공급망의 필수적인 자원을 컨트롤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양국 정상이 전화를 통해 회담에 나선다면 양국 간 관세 일시 휴전을 약속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 내용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5살 딸을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살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에 짓밟혀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500만 책정됐습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29세 한인 한우진 씨가 5살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시애틀 지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은 지난 주말 오후 1시쯤 아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신에 멍이 든 한 씨의 딸을 발견했습니다. 한 씨는 아이가 저지른 실수에 분노해 욕실에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수시간 방치하거나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구토한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아이 몸의 멍과 상처는 자신이 스테인레스 소재 금속 보온컵으로 때려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씨는 전날 밤까지도 훈육을 이유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평소에도 컵이나 막대기로 자주 아이를 훈육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 씨는 2급 살인 혐의로 킹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500만 책정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에는 한 씨와 사망한 5살 딸 외에도 한 씨의 여자친구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 3시쯤 여자친구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며 이후 약 10시간 동안 한 씨 혼자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한 씨의 여자친구가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서에는 과거 이 가정에 아동보호국이 개입한 사실도 함께 기록돼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도 여러 차례 폭력을 겪었으며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시애틀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에서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스파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지난주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객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에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스파 출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의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스파에 출입하는 것은 고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랜스젠더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는 헤이븐 월비치는 스파 입장 거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올림푸스 스파를 상대로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가 해당 스파를 상대로 트랜스젠더 입장 금지 규정을 철회하라며 입장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스파 측은 이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파 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를 여성 전용 스파 입장시키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보수 진영과 한인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 측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스파에서 여성 고객들의 동의 없이 남성의 성기를 지닌 생물학적 남성을 출입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성 전체성을 이유로 고객을 제한하는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측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항소법원은 스파의 정책 유지 여부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로는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판사는 한인 판사인 케네스 리 판사로 밝혀졌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이 판사는 한국식 여성 스파는 가운을 입고 마사지를 받는 개념이 아닌 고객들이 완전히 나체 상태로 다니며 사우나와 전신 나체로 누워서 때밀이를 받는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체의 소녀들조차 남성 생식기를 가진 고객들과 함께 나체로 있으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파의 출입 제한 정책은 성적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생식기를 가진 고객이 나체인 여성들 사이에 출입하려는 것 자체가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워싱턴주 공화당 의원들 역시 완전한 남성 생식기를 가진 개인이 나체로 스파를 즐기는 여성들 틈에서 나체로 활보하겠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양심, 일반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와 코로나19 구제금 사기 수령 혐의를 받고 체포된 한인이 실형과 함께 60만 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한인 공범들과 함께 체포됐는데 체포된 한인 3명 모두 형량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과 벌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뉴욕, LA,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지역 상류층 남성들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토렌스에 거주하는 70세 제임스 이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에게는 6만 3천 달러의 불법 수익 몰수를 명령했고 별도로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구제 자금을 사기로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56만 9,123달러의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선별된 부유층 고객에게 고급 에스코트를 알선하며 성매매를 주도해왔으며 정기적으로 한국 여성들을 공수해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LA 일도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공범 이하나, 이준명 씨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형량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하나 씨는 징역 4년과 550만 달러 몰수, 이준명 씨는 징역 1년과 20만 달러 몰수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최소 6곳의 고급 아파트를 성매매 장소로 임대해 운영했고 공범들과 수익을 분배하며 현장 관리까지 맡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한국으로 송금하고 고객들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성매매 조직을 통해 시간당 350달러에서 600달러를 받고 하버드대 인근 고급 아파트 등에서 성매매를 제공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고객 신원이 공개됐으며 브리검 여성병원 피부과의 미첼 루벤스타인 박사는 실명 공개 이후 직무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은 익명으로 남아있으며 변호인단은 이들의 신원 공개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을 사칭해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모바일 기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피싱 메시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발송된 피싱 메시지를 보면 이들은 교통 티켓이 여러 장 쌓였고 바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DMV의 개인정보가 보고될 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증 효력도 중단된다며 벌금을 내야 한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당황한 메시지 수신자가 가짜 DMV가 보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DMV는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가 오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학문을 나서고 있는 최근의 대졸자들이 일자리 찾기, 취업하기가 어려워져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4월 실업률은 4.2%로 여전히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45년 만에 처음 벌어진 것으로 심상치 않은 대졸자 취업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난은 첫째, 컴퓨터 등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얼마 전까지 뜨거웠던 채용이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관세 정책 등의 급변으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므로 채용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6월 1일부터 평균 20% 인상됐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PSEG 고객은 17.24%, JCP&L 고객은 20.2% 인상됩니다. 아틀란틱 시티 엘렉트릭과 락랜드 엘렉트릭 이용자도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과 주요 원인은 뉴저지주 공공사업위원회가 승인한 연례 전력 공급 경매 결과입니다. 전력회사들은 PJM 인터커넥션이라는 지역 전력망 운영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며 이 비용이 소비자 요금에 반영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PJM 용량 시장 구조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급여 공개 의무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고용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급여 범위나 베네핏을 명확하게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급여 공개 의무화 법안은 한 해에 20주 이상 근무하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뉴저지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법이 발효됨에 따라 뉴저지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는 시급이나 급여 범위, 베네핏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해당 직무에 적용되는 각종 보상 프로그램도 모두 포함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알려야 합니다. 급여 범위, 명시 등을 위반한 고용주는 첫 번째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300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이후부터는 적발 시마다 $600가 부과됩니다. 버겐 카운티 남성이 코로나19 구호기금 $14만 9,900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50세의 조지 루구에는 부당하게 받은 코로나19 지원금을 라스베거스에서 호화로운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고 명품 등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고 뉴저지주 검찰청이 주장했습니다.
연방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현재 벌링턴 카운티의 보안시설인 FCI 포트 딕스에 수감돼 있는 루구에는 마약 혐의까지 받고 있어 2033년 6월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